김병국 의원님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보물이 있는가, 국회에 어떤 저런 보석이 들어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 국회에서 질의할 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뭐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또 자본 시장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런 것이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지 않고서는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금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살아야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금융시장 중에서도 증권시장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에서 계속 정무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증시 대급락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질도 주가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오를 때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대접받고 있느냐, 과연 내릴 때 합리적으로 하락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오를 때 덜 오르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죠. 내릴 때 더 많이 빠지는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모색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지표로 여러분 다 아시는 퍼나 PBR, 과연 같은 이익을 내면서도 적정 주가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척도가 퍼죠.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적정하냐, PBR입니다. 퍼나 PBR을 보더라도 세계 평균의 50%가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이, 근데 지금 이 퍼나 PBR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만 이런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20, 30년 내내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과 투자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단순히 지금 주가의 오르내림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시장만 유독 저평가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되는데 왜 저평가가 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는 논의가 되어 왔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뭐 배당 성향에 대한 문제,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다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20여 년간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양상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와서 주식을 사는 경우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미 또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다시피 외부로 개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불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자,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있죠. 기업들에 대한 불신은 뭔가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계적 문제가 나타났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일단 회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투명한가, 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재벌 대기업 이런 쪽이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의 배속을 좀 더 배불리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들을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또 기관 투자자와 관련돼서 기관화가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의 대표격인 자산운용사를 보면 자산운용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드린 적이 있나요? 시장을 비트하면서 제가 지난 몇 년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긴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이 대단히 작고 또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굉장한 일종의 광고죠. 광고를 통해서 대규모 작은 성공들을 바탕으로 한 광고와 그걸 통한 대규모의 자금을 끌어들인 다음에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자산운용사의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개인들 입장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려면 직접 해야 되겠죠. 예, 자산운용사에 못 맡기면 그 개인 투자자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증권사들, 저도 증권사에 다닙니다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는데 이 댓글이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될 때 댓글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사 분석 또는 증권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자기네들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 이제 돌아보면 이런 상황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 시장으로부터 아주 단기적인 투자 수익만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남아 계시고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떠나가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좋은 국가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도 보면 많이 주가가 빠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환율을 중시해서 보는데 미국이 달러화가 강세가 된 만큼 우리가 딱 원화가 약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브로드 인덱스로 봤을 때 달러화의 강세가 진행된 만큼 그 얘기는 평균적인 수준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좀 더 빠졌을 수 있는데 그럼 왜 주가가 이러느냐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가계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어떤 정부의 입장이 어떻죠? 정부의 입장이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려서 주식시장이 안 된다 해요.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역사적으로 부동산에서는 돈을 벌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하는 방식을 보면 주식시장이 잘 되게 하는 방식들보다는 조금 더 그 앞단에 서 있는 게 부동산 시장에 그럼 기대 투자 수익률을 낮추면 주식으로 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정책들이 약간의 반시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부동산 시장이 무지하게 나빠지면 그때는 주식시장의 이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그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해결에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거버넌스 바꿔라 또 한편으로는 배당성을 올려라. 누구나 다 자기의 상황에서 이 의사결정을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지금 우리는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다 정말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외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말씀들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서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언더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참 어려운 구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중국의 포션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펀딩을 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국의 주식 시장이 아무리 좋고 실적이 좋아하고 지배 구조가 아무리 개선이 되더라도 그 한국의 그 오버웨이트라 그러죠. 오버웨이트라 그러고 비중 확대라 그러죠. 한국말로 비중 확대를 아무리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솔루션은 뭐냐? 뭐 회피상 잘 아시고 원영 잘 아시겠지만은 개도국 정시에 계속 묶여 있으면은 중국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도도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고3이라 그러는데 한국은 개도국 정시에서 지난 30년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고3을 30년 동안 했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는 올라오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을 볼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러면 한국이 그럼 선진국을 갈 수가 없느냐 선진국 정시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발제해 주신 김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저 주식이 저평가 안 된 시기가 있었다. 2004년, 2007년이다. 그때 뭐 중국도 좋았고 한국 배당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그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2004년, 2007년은 무슨 시기인가 하면은 쏘기 달러 시기라고 그래요. 쏘기 달러.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2004년, 2007년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페드에서. 지금같이 금리를 올렸는데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인데 2004년, 2007년은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제 쏘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축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쏘기 달러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 사정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에 해외 부채를 많이 줄였잖아요.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부채를 많이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빨리 늘리는 시기였고 중국을 포함해서 경상수지 적자 그 돈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 장기금리를 눌러주면서 그 연준에서 단기금리를 올려도 장기금리가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세이빙스 글러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버난케도 이야기하고 그린스팬도 이야기 2004년 2005년에 그러면서 하이힐드가 안 올랐어요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하이힐드가 안 오르니까 개동이 굉장히 좋았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된 건데 그럼 지금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린다고 보는데 그 현상이 나타날까? 그 현상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시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게 반드시 상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상황이 이제 한국 정시를 재평가를 막아주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기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의 하이힐드 쪽이 안 오르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많고 그런 그 맥락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이유도 주식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안 좋기 때문인데 부동산은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뭐 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투기꾼을 제외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누른다 그러면 돈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좀 만약에 이제 부동산도 누르고 주식을 누른다 그러면 전 일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동자금인 MMF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부동자금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올 거야,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올 거야 하는데 안 가고 15년 동안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 가계가 상당 부분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쪽에 대한 지향을 갖는데 그거를 누른다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물꼬를 터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뭐 이제 정책적으로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